안녕하세요. 라디오에 제 사연을 제보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답니다. 혹시라도 절 알아보시는 분이 있다면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 주세요. 저는 외동아들이었어요. 엄마 아빠의 사랑을 잔뜩 받으면서 살아왔죠. 부족한 것 없이 사는 아이였답니다. 아버지께서는 의사였어요. 개인 병원을 소박하게 운영하시는 분이었죠. 하지만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겸손하셨답니다. 엄마는 저에게 늘 따뜻하고 사랑만 주시는 분이었어요. 그렇게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살아온 저는 사랑둥이였답니다. 부모님을 따라서 봉사도 곧잘 갔어요. 우리 엄마 아빠는 늘 주말마다 보육원에 봉사를 가셨거든요. 그런 저에게 어느 날 형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것도 한참 예민할 사춘기일 때요. 우리 아버지께서 병원에서 진료를 보다가 쓰러지신 겁니다. 갑자기 집에서 포도를 먹고 있는데 집 전화로 따르릉 따르릉 전화벨이 울리더라고요. 여보세요? 종현이니? 엄마가 지금 병원인데 밤 10시 넘어서 집에 도착할 것 같거든? 그러니까 밥 알아서 챙겨 먹고 있고 엄마 기다리지 말고 바로 자. 알겠지? 다급한 엄마의 목소리에서 저는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아, 엄마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구나. 엄마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라는 그 말을 저는 들을 수가 없었어요.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잠을 잘 수가 없었거든요. 뜬 눈으로 TV를 틀고 멍하니 엄마와 아빠를 기다렸습니다. 밤 10시, 밤 11시. 집에는 TV 소리만 들렸어요. 이상하게 TV 볼륨을 엄청 크게 해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시계 초침 바늘 소리가 훨씬 더 크게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새벽 3시. 거실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었던 저는 대문이 열리는 소리를 듣자마자 달려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엄마의 품에 안겨 펑펑 울었어요. 종현아, 왜 앉아? 엄마가 기다리지 말고 자라고 했잖아. 엄마가 걱정이 되어서 잠이 안 왔단 말이야. 내가 얼마나 엄마를 기다렸는데. 엄마, 무슨 일 있어? 한숨을 푹 쉰 엄마는 저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하며 말을 아끼셨어요. 그리고 다음날 저는 힘이 축 빠진 채로 학교에 갔습니다. 온종일 공부가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몇 번이나 선생님에게 혼이 났지만 빠져나간 정신은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지요. 학교가 끝나고 집에 가니 엄마가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종현아, 병원 가자. 병원은 왜? 사실은 아빠가 어제 쓰러지셔서 입원했어. 수술하는 거 엄마가 지키느라 집에 늦게 들어온 거야. 일단 아빠가 있는 곳으로 가자. 엄마의 손을 잡고 택시를 탄 후 저는 아주 큰 대학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높디 높은 천장. 제가 처음 본 곳은 병원 로비였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병원복을 입고 팔목에 링게를 꽂고 있더라고요. 한쪽에서는 사람이 죽었는지 복도에서 통곡을 하고 있었고, 한쪽에서는 병원 직원들이 바쁘게 돌아다니고 있었지요. 엄마, 아빠는 어디 있어? 저의 물음에 엄마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손이 이끄는 곳으로 따라가 보니 눈앞에는 중환자실이 있더라고요. 아빠는 병원에서 과로를 하셨던 거고 스트레스로 인해서 뇌출혈이 온 거였습니다. 점심시간이었고 방에서 혼자 엄마가 싸주신 도시락을 먹다가 사단이 일어난 거였어요. 쓰러진 뒤 20분 정도 후에야 진료 시간이 되어서 의사를 호출하러 간 간호사가
쓰러진 아빠를 발견하게 된 거였고, 그렇게 아빠는 병원에 급하게 입원해 수술하게 된 거였습니다. 가슴이 정말로 철렁하더라고요. 엄마, 아빠 죽는 거 아니지? 아빠 강한 사람인 거 알잖아. 종현이 곁을 떠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아빠 위해서라도 공부 열심히 하고 밥 많이 먹고 그래야 해. 알겠지? 눈물이 나오려고 하는 것을 꼭 참았어요. 제가 슬퍼하고 울면 아빠가 더 힘들어한다는 그 말을 듣고 목으로 울음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오랜 시간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몇 차례의 수술 후 아빠의 인지 능력은 조금 회복이 되었지만 여전히 하반신 마비, 그리고 언어장애 등등 뇌출혈에 대한 각종 부작용이 아빠에게 찾아왔어요. 엄마는 하루아침에 집안의 가장이 된 거고요. 그리고 병원은 아빠가 쓰러진 이후로 다시 개업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접게 되었습니다. 가장 우선은 아빠의 회복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가장이 된 엄마는 어마어마하게 하루가 지날수록 늘어나는 아빠의 병원비를 벌기 위해 일을 나가야 했어요. 어렸던 저는 학교를 안 다니고 일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요. 결국 엄마가 일하는 시간 동안 어떤 형이 아빠를 간호해 주었습니다. 저는 엄마에게 엄마, 저 형은 누군데 아빠 옆에서 간호하는 거야? 아빠를 참 좋아해 주시는 좋은 형이야. 말을 돌리며 정확한 정체를 말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엄마가 갑자기 저에게 형이 충청도에서 매일 아침에 새벽 버스를 타고 와서 아빠 간호를 하러 오는 거거든.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우리 집에서 형이 잘 수 있게 해주려고 조금만 양보하자. 저는 싫었어요. 어린 나이였기도 하고 괜히 다른 사람이 저희 집에 들어와서 잠을 잔다는 게 싫더라고요. 하지만 엄마의 부탁이니까 거절할 수도 없었고 아빠를 도와주시는 분이니까 알겠다고 했습니다. 저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그 형은 정말 과묵했어요. 집안에서 혹시라도 민폐가 될까봐 발자국 소리 하나 들리지 않게 조심조심 걸었습니다. 매일 형은 새벽에 일어나서 아빠의 병원에 갔어요. 그리고는 하반신 마비가 된 아빠를 간호했죠. 화장실에 가서 대소변 누는 것까지 전부 도와주었습니다. 1시간에 한 번씩 욕창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몸을 뒤집어 주었고요. 팔을 움직일 수 없는 아빠의 식사도 다 챙겨주었어요. 덕분에 엄마는 돈 벌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게 되었고 저는 학교에 다녔지요. 그 형 덕분인지는 몰라도 아빠는 9개월을 더 살다가 가셨어요. 처음에 의사가 저희한테 말하길 아버님께서 많이 위독한 상황입니다. 이미 신경이 다 죽었고요. 출혈 부분을 잡긴 했지만 길어야 한 달일 것 같네요. 그래서 엄마랑 저랑 마음의 준비를 했는데 기적처럼 9개월이나 더 살아주신 거였어요. 예상보다 오랫동안 저희의 곁에서 힘을 내준 아빠의 마지막을 보내드렸습니다. 어린 저는 펑펑 울면서 아빠를 발인하고 땅에 들어갈 때 나를 두고 왜 지금 떠나 아빠? 나는 어떻게 살라고 앞으로? 펑펑 울며 아빠 관 위에 뛰어들어가고 그랬네요. 어르신들이 저를 끌어올리고 그날 저희 모두는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집에 돌아온 저와 엄마는 아빠가 빠진 텅 빈 집을 멍하니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며칠 뒤
엄마는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아빠 도와준 형이 앞으로 너의 형이 될 거야. 그 형이 고아라서 엄마가 입양할 거야. 뜬금없는 선언에 저는 많이 놀랐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되물었고요. 아빠를 도와준 그 형은 부모님이 안 계셨대요. 그래서 아빠가 돌아가신 이후로 다시 지방으로 내려가야 하는데 앞으로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니 엄마가 같이 살자고 제안을 한 거였습니다. 형은 알겠다고 했지만 저는 불편했어요. 싫어 라고 말할 수도 없었지요. 어찌되었건 저희 가족이 힘들 때 아무런 대가도 없이 저희를 도와준 유일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외동이었던 저는 하루아침에 형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형이요. 저는 형이 창피했어요. 말수도 없고 수더분하고 바보 같았거든요. 그래서 운동회나 가족 행사가 있을 때 항상 저는 형에게 형 오지 마. 알겠어? 엄마만 와야 해. 소리치며 마음에 상처를 주었습니다. 형은 알겠다며 고개를 끄덕이며 방에 들어갔어요. 늘 먼저 나서는 법이 없고 저와 엄마를 그림자처럼 따라왔죠. 외동이었는데 엄마의 사랑은 내가 항상 독차지했는데 갑자기 형이 생기니까 너무 질투가 나고 싫은 겁니다. 그래서 괜히 형 앞에서 더 짜증을 부리고 신경질 낸 것 같아요. 엄마가 없을 때는 야, 이 고아야, 우리 집에서 언제까지 얹혀 살 거야? 이제 나가. 제발 나가라고. 아직도 우리 집에 있어? 대체 언제 나가서 살 건데? 짜증나 진짜. 형한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나가라고 구박하기도 했답니다. 그럴 때마다 한 번도 형은 저에게 짜증을 내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방에 들어가서 책을 보았지요. 그러니까 더 짜증나고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럴수록 더 저는 모진 말을 했고요. 사춘기라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하여튼 간에 그렇게 저와 형은 좌충우돌을 겪으면서 거진 10년이 넘는 세월을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어느새 저도 성인이 된 거였죠. 항상 형은 저의 뒤에서 그림자처럼 저를 도와주었어요. 있는 듯 없는 듯한 존재로 저에게 꽤나 큰 도움이 되었지요. 그런데 전 저를 도와주는 것조차 싫더라고요. 아무리 내가 짜증내고 싫어하는 티를 내도 말 한마디 없이 다 받아주고 날 미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날 도와주고 내가 잘 되길 바라는 이 사람은 대체 왜 이렇게 내게 잘해주는 걸까 싶더라고요.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설마 우리 엄마가 아빠한테 물려받은 재산 노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니까 더 화가 나고 의심이 되더라고요. 그러던 중 아빠의 기일이 오게 되었고 형과 저는 아빠의 산소에 가게 되었습니다. 아빠의 선산이 저 밑에 있는 지방에 있었어요. 그래서 형의 차를 타고 갔지요. 오랜만에 본 아빠의 봉분에는 무성하게 잡초가 자라 있었더라고요. 잡초를 뽑는데도 형에게 지기 싫어서 진땀을 흘리며 뽑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땀을 흠뻑 쏟으며 봉분을 다듬고 차를 타고 다시 서울로 가게 되었습니다. 고속도로였어요. 앞에 달리던 트럭에서 갑자기 큰 철덩이가 막 도로 위에 쏟아지는 겁니다. 정말 깜짝 놀란 저는 소리를 질렀고 형은 바로 핸들을 꺾어서 차를 돌렸지만 쇳덩이들이 형의 차에 박히고 난리가 났습니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차 유리문이 박살이 났고 자동차는 고속도로 한가운데서 뱅글뱅글 돌다가 가드레일을 받고 추락한 거죠. 형! 종현아,
우당탕탕 소리와 함께 저는 기절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기억을 잃었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귀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삐삐삐 소리와 함께 여러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병원에 입원을 한 거였어요. 김종현 환자분, 맥박이랑 심박수는 정상이고요. 뇌수술로 인해서 지금 일시적인 코마 상태가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 간호사의 목소리가 제 귓가에 울렸습니다. 아, 내가 지금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거구나. 크게 다친 건가? 어떻게 된 거지? 몸이 이상하더라고요. 생각은 드는데 몸이 움직이질 않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말을 해보려고 해도 목소리가 안 나왔어요. 그때 기분이 딱 방음 유리벽으로 갇힌 곳에서 저 혼자서 소리치고 말하는 느낌이었어요. 밖에서는 아무도 제 이야기를 듣지 못하고 있고 저 혼자 바보처럼 소리치는 그런 기분이었답니다. 막 저를 보고 우는 사람의 목소리도 들리고 엄마가 통곡하면서 남편도 죽었는데 어떻게 아들내미까지 보내. 절대 안 되지. 우리 아들 이렇게는 못 보내. 저도 모르게 그때는 눈에서 눈물이 흘렀던 것 같아요. 우리 아들, 의사 선생님, 아들이 눈물을 흘려요. 그때부터였을 거예요. 제가 인지 반응이랑 신경 반응이 조금씩 오기 시작한 게요. 그렇게 처음에는 눈을 뜨고 다음에는 말을 조금씩 할 수 있게 되고 언어 치료를 받으면서 점점 소통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로는 동물들이 겨울이 되면 겨울잠을 자면서 몸을 보호하는 것처럼 사람도 크게 다치거나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겪게 되면 일시적인 코마 상태, 그러니까 반수면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종현 씨도 그런 경우였던 것 같아요. 그래도 다시 의식을 찾았으니 정말 다행입니다. 정신을 차리니 그제서야 엄마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봤습니다. 앞에 있는 트럭에서 짐을 고정하는 핀이 떨어진 모양이야. 불법으로 단 쇠철핀이 떨어지면서 원래 실어야 할 양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실어서 그게 도로로 와르르 쏟아졌대. 바로 뒤에 있던 너희 차량이 고스란히 피해를 본 거고. 사고 난 게 뉴스에도 났다고 하더라고요. 몸이 좀 회복된 뒤 기사를 보니까 정말로 처참했습니다. 저희가 타고 있던 자동차는 바로 폐차를 하게 되었고요. 그제서야 형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 엄마한테 엄마, 형은 어딨어? 어떻게 된 거야? 나중에 말해줄게. 일단은 네 치료에만 집중하자. 대답을 안 해줬어요. 일단 저는 제 몸이 회복되는 것에 최대한 집중을 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저는 다시 몸이 원래의 기능을 서서히 찾게 되었어요. 엄마는 형이 입원한 곳으로 가서 형을 간호했고 저는 고모가 간호를 해주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를 많이 이뻐했던 고모는 절 보고 남몰래 눈물을 훔치기도 했어요. 동생도 죽었는데 조카도 아파서 병원에 있으니 얼마나 힘들고 슬펐겠어요. 그러다가 제가 병원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누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고모였어요. 엄마에게 그래서 혜수가 어떻게 된지 끝까지 종현이한테 말 안 할 거야? 종현이는 아직 혜수의 정체를 모르는 거지? 형님, 애 앞에서 그런 말 마요. 안 자고 있으려면 어쩌려고. 그래도 혜수 정체를 알아야지 종현이도 의문이 풀리지. 아휴, 지금 상황이
고모와 엄마의 대화를 들은 저는 이상한 것을 느꼈습니다. 엄마가 저에게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그날 저녁,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혜수 형이랑 나랑 관련된 비밀이 뭐야? 대충 알고 있으니까 이제는 숨기지 말아줘. 순간 심장이 떨어진 듯한 표정을 지은 엄마는 저를 붙잡고 도대체 어디까지 알고 있는 거냐 했습니다. 다 알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며 솔직하게 제발 말해달라고 했어요. 그러자 엄마는 제가 상상도 못했던, 아니, 감히 상상할 수도 없었던 엄마의 삶을 이야기해주는 겁니다. 사실 엄마는 네가 첫 번째 임신이 아니었어. 외갓집은 아주 찢어지게 가난했대요. 외할머니는 도박 중독자이셨고 외할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답니다. 매일 집에서 가해지는 폭력과 폭행, 그리고 아동학대들을 견디기 힘들었던 어린 엄마는 학교에서 사귄 남자친구에게 많이 의지를 했대요. 그 애가 나에게는 유일한 숨통이었지. 동네에서 잘 살기로 유명했으니 나에게도 참 잘해주고 도시락도 챙겨주고 그랬어. 부모님보다 더 소중한 사람이었고. 그런데 그렇게 깊게 사랑을 하고 마음을 주고받고 하다 보니까 정말 끝없는 신뢰를 하게 되었대요. 그러다 눈이 펑펑 내리는 겨울밤에 생리를 3달 동안 하지 않았던 엄마는 약국에서 몰래 훔친 임신 테스트기로 테스트를 한 순간 2줄이 나온 것을 알게 되었고 펑펑 울면서 남자친구에게 그 사실을 알렸답니다. 눈이 펑펑 내리는 겨울밤, 불이 켜진 가로등 밑에서 그이에게 임신 사실을 알렸는데 표정이 쎄하더라고. 다음날 엄마의 남자친구는 엄마에게 헤어지자고 통보를 했대요. 아이를 임신했는데 말이죠. 사랑도 현실 앞에서는 무너져버린 거였습니다. 쫄쫄 굶으면서 배가 안 나오게 했대요. 원체 마른 엄마였기 때문에 6개월 때까지도 배가 많이 안 나왔답니다. 하지만 만삭이 되면서 배가 점점 나왔고 결국 엄마는 아이를 몰래 낳았답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이를 데리고 시설에 맡겼대요. 그 아이가 네 형 혜수야. 심장이 쿵 떨어지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형이 고아가 아니라 엄마의 아들이었다니 너무나도 믿기 힘들었습니다. 저는 엄마에게 그러면 우리 아빠가 형의 아빠인 거야? 그건 아니란다, 종현아. 그게... 시설에 형을 맡긴 엄마는 그곳 관계자에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아이를 꼭 찾으러 오겠다고 약속을 했대요. 하지만 상황은 쉽지 않았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부모님 2분이 사망하시면서 서울에 있는 친척집에 얹혀 살게 되었답니다. 다행히 친척집에서 엄마의 사정을 딱하게 여기고 공부하게끔 지원을 해주셔서 검정고시 시험을 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 있는 전문여자대학교에 입학을 했대요. 그때 제 친아빠를 만난 거죠. 고아 출신인 아빠는 한 가정의 입양이 되었다고 해요. 힘든 환경 속에서도 의대를 가게 되었고 친구들과 놀러 가던 중 우연히 엄마를 보고 한눈에 반해 전화번호를 알아내게 된 겁니다. 끊임없는 구애 끝에 엄마와 아빠는 교제를 하게 되었대요. 너무나도 자상한 아빠가 엄마에게 끝없이 헌신을 하니까 엄마는 불안했대요. 미안하기도 했고요. 네 아빠가 나의 과거를 알아서 실망할까봐 그게 너무 두려웠어. 그래서 할 수 없이 내 과거를 말했지.
아이가 있고 고아원에서 살고 있다고. 그때 네 아빠 반응이 어땠는지 알아? 엄마가 대답을 하기 전에 눈물을 훔치시더라고요. 그날의 감정이 다시 올라왔나 봐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를 꼭 안아주었어. 그리고는 내게 고맙다고 하더라. 그 힘든 걸 다 견디고 살아줘서 내 여자가 되어주어서 고맙다고 하더라. 그러면서 네 아빠가 나에게 자기도 비밀이 있다면서 입양하라는 것을 말해준 거야. 20여 년 만에 알게 된 저와 형의 비밀이었어요. 그래서 주말마다 아빠와 엄마는 보육원에 형을 보러 봉사하러 간 거고, 거기서 형이 자립할 수 있게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신 거였어요. 저는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고 있을 때 형은 힘들게 하루하루 살아온 거였어요. 그러던 와중에 우리 아빠가 아프자 형에게는 친아빠가 아니지만 엄마의 남편이니까 마지막 도리를 지키고 싶다면서 간병을 하러 올라온 거였고요. 그래서 네 형이 아빠 간병을 해준 거야.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라서 너에게 말하지 못했다. 미안해. 형은 너의 존재를 다 알고 있었어. 그래서 형이 저를 품어준 거였어요. 제가 미울 법도 한데 매일 형을 괴롭히고 싫은 티도 팍팍 내고 본인은 고아원에서 고생할 때 엄마의 배다른 아들은 의사 집안에서 떵떵거리고 살아서 미울 법도 한데 한 번도 저에게 밉다는 이야기를 하지도 않고 그저 절 챙겨준 천사인 형이었습니다. 그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저는 정말 펑펑 울면서 형을 찾았어요. 엄마, 형 어딨어? 형 지금 어딨냐고. 고개를 푹 떨구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대체 왜 말을 못하는데? 그러자 엄마가 사고 당시 그날의 일을 자세히 말해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전복된 차에 트럭에서 떨어진 철더미들이 쏟아져서 구조 작업만 1시간이 넘게 걸렸어. 너는 의식을 잃었고 네 형은 의식이 있었지만 다리가 철에 깔려서 피가 안 통하는 상황이었지. 상태만 보면 네 형이 훨씬 위험한데 네 형은 구급대원들 보고 너를 먼저 구조하라고 목 터지도록 외쳤댄다. 우리 아빠가 있는 선산이 엄청 첩첩산 중에 오지였거든요. 그런 시골 도로에서 사고가 났으니 그 근방에는 병원도 없고 그나마 큰 병원에는 외상 환자 수술하는 담당 교수 중에 한 명이 해외 출장을 가서 환자를 한 명밖에 못 본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과 저 둘 중에 제가 먼저 수술방에 들어가게 된 거고, 뒤늦게 구조된 형은 병원을 이리저리 옮겨다니며 수술할 곳을 찾다가 4시간 넘게 도로 위에서 방치된 거였습니다. 구급차 위에서만 4시간을 있었던 거예요. 결국 헬기를 불러서 서울대학병원으로 형을 수송했고요. 그래서 철근에 깔린 형 다리는 어떻게 됐는데? 그건 나중에 말해줄게. 항생주사 맞을 시간이다. 옆에서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던 의사도 저희의 이야기를 듣고 눈시울이 붉어지더라고요. 레지던트 같아 보였습니다. 저에게 주사를 놓아주면서 본인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본인도 시골 출신인데 동생이 교통사고 났는데 수술할 병원이 없어서 더 악화가 되었다면서요. 저희 형만 겪는 일이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더군다나 저는 형의 양보로 먼저 수술실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형이 아니었으면 저도 수술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요. 사실 엄마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은 후 마음이 심란하긴 했지만 오히려 더 편해진 것도 있었어요. 그간 형에 대한 오해를 풀 수 있었고 또 되려 너무나도 고맙고 미안해서 당장이라도 만나고 싶었거든요. 형을 다시 만나고 싶어서 더 열심히 재활치료에 임한 것도 있었어요. 그렇게 물리치료실에서 재활을 하고 병실에 들어갔는데 목발을 짚고 모자를 푹 눌러 쓴 사람이 서 있는 겁니다. 저는 2인실이니까 옆 침실 보호자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저를 보자마자 종현아, 제 이름을 부르며 모자를 벗고 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 왼쪽 다리가 안 보였어요. 저희 형이었어요. 형. 저는 바보처럼 뛰어가서 형을 안았습니다. 10년을 넘게 같이 살았지만 형을 아는 것은 처음이었어요. 바보처럼 정말 대성통곡을 하면서 울었어요. 저에게 항생주사를 놓으러 온 그 레지던트 의사도 눈물을 참지 못하고 울더라고요. 저희 형은 끝끝내 다리를 살리지 못했던 거였어요. 저 대신에 수술방에 들어갔으면 다리를 살릴 수도 있었을 텐데 저에게 수술실을 양보하느라 도로에서 시간을 허비해서 골든아워를 넘긴 거였답니다. 이미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다리 절단 부위에 괴사가 시작되었고 감염이 너무 심해서 자르지 않으면 균으로 인해서 사망할 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했대요. 결국 절단을 한 형은 수개월간의 심리치료와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목발을 짚으면서 걷는 법을 연습했다고 합니다. 엄마는 이 소식을 저에게 말하면 제가 크게 충격을 받아야 할 것 같아서 형이 다리를 절단했다는 것을 저에게 말해주지 않았대요. 일부러요. 저에게 과거 이야기를 말해준 엄마는 형에게 종현이가 이제 모든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 병원에 함께 찾아가서 너의 상태에 대해서 말하자고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형이 용기를 내서 저에게 찾아온 거였고요. 저는 펑펑 울면서 그날 무릎을 꿇고 형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형 미안해.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형 가슴에 상처 주는 말만 하고 내가 죄인이야 정말로. 내가 너무너무 미안해. 여전히 형은 과묵하게 웃으면서 저를 안아줄 뿐이었습니다. 종현아, 형은 괜찮아. 네가 웃으면 됐어. 건강하면 됐다. 천사 같은 형은 저 때문에 본인 다리가 그렇게 된 거나 다름이 없는데도 그저 본인을 뒤로하고 저를 위할 뿐이었습니다. 형은 병원으로 옮겨서 저와 함께 치료를 받게 되었어요. 그래도 긍정적이고 씩씩한 형은 의족을 차는 연습을 하면서 다시 사회로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저도 녹아버린 근육을 다시 만들기 위해서 물리치료와 운동치료도 부단히 열심히 했고요. 그렇게 3개월 뒤 저희는 나란히 퇴원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퇴원날 저에게 항상 항생주사를 놓아주면서 진찰을 해주시는 레지던트 선생님이 저와 형에게 편지를 하나 써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두 분의 이야기가 저에게 힘이 되었어요. 앞으로 사회에서 씩씩하고 행복하게 잘 살아내시길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저에게는 불행이고 재앙인 것 같았던 병원 생활 덕분에 되려 형에 대한 오해도 풀 수 있게 되었고 숨겨진 가족에 대한 이야기도 들을 수 있게 되었어요.
저는 형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형의 왼발이 되어줄 거야. 형, 걱정하지 마. 형 인생은 내가 책임질 거니까. 태어난 저는 대학 졸업을 무사히 마쳤고 전공을 살려서 회사를 차렸습니다. 그리고는 형과 함께 일을 하게 되었어요. 장애인들을 위한 일자리 고용을 늘렸고 형을 필두로 해서 형과 비슷하게 교통사고로 장애를 얻게 된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게 되었네요. 그래서 나라에서 상도 받고 좋은 기업이라고 모범 사례로 뽑히기도 했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좋은 것은 저희 형이 일자리를 얻어서 행복해 한다는 거예요. 종현아, 나는 똑똑하고 현명하고 능력 있는 동생을 두어서 참 기분이 좋다. 형, 내가 할 소리야. 나는 형처럼 담대하고 인내하고 성숙한 사람이 우리 형이라서 너무 기분이 좋아. 그리고 저보다 형이 더 일찍 결혼했네요. 형이 함께 근무하는 팀에서 너무나도 마음씨가 곱고 착한 여자와 조심스럽게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고, 총 4년 9개월의 연애 끝에 형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다리의 장애를 극복하고 모두의 축복을 받으면서 결혼한 형은 지금 두 쌍둥이의 아버지입니다. 너무나도 이쁜 조카들. 형이랑 똑 닮아서 너무나도 이뻐요. 엄마는 요즘 손녀들을 돌보는 재미에 푹 빠졌고, 형은 장애인 올림픽 대회를 나간다며 남은 시간 틈틈이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장애를 가져도 본인의 상황을 탓하지 않고 항상 당당하게 멋있게 살아가는 형이 저는 너무나도 멋있고 대단하다고 느낍니다. 형에게 너무나도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남은 인생 정말 이제는 남에게 갚으면서 살려고요. 정말로 갚으면서 살아도 부족한 인생인 것 같습니다. 내 마음에 사랑을 담는 그릇에 사랑이 차고차고 흘러넘쳐 남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게 저는 너무 감사해요. 그 중심에 있는 우리 엄마와 형,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아빠. 가족의 소중함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건가 봐요. 세상을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사랑을 무한대로 주는 존재가 바로 가족이니까요. 형이 넘어지고 다칠 때마다 제가 일으켜 세울 거고 곁에 있어줄 거랍니다. 저는 영원한 형의 왼발이자 정신적 지주인 김종현이니까요. 형, 혜수 형, 나 인터넷에 우리 이야기 썼어. 이만큼 내가 형을 사랑해.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 남은 인생 서로 의지하면서 잘 살아보자. 그리고 엄마, 고마워요. 용기 내서 쓴 저의 사연인 만큼 형과 엄마에게 하고 싶은 말을 쓰게 되었네요. 양해해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끝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사랑하면서 살아갑시다. 그럼 저는 여기서 사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